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간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교과서 225쪽부터 있습니다. 먼저 중간재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저현병 환자들 또 정신질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에 비해서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을 입원 시설에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도 또 평균 수명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적으로 유병률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제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또 현대사회가 좀 이렇게 각박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잖아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국가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요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은요, 먼저 중간시설 프로그램이 있고, 낮병원, 밤병원, 사회기술훈련, 사례관리, 거주지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가족개입 프로그램,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시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독립거주를 함으로써 치료와 간호를 받는 과도기적 치료기관의 형태가 중간시설 프로그램인데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바로 가정으로 복귀를 한다면 혹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새로 또 이제 입원 어떤 시스템을 바른다거나 이런 어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집으로 바로 퇴원하지 않고 독립거주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중간시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병원인데요. 낮병원은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이고, 정신질환자의 정상이 호전된 후에 사회복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낮병원입니다. 낮병원은 일단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또 이렇게 오랜 병원 생활 뒤에 집에 가 있으면 뭐 친구도 없죠. 해야 할 일도 없죠. 너무 무료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또 노출되고 또 재발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퇴원한 환자가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해서 병원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인간관계도 돈독하게 만들면서 이게 사회 적응과 치료를 함께하는 단계가 낮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시설 프로그램은 집으로 퇴원하지 않고 독립거주를 통해서 시험하고 난 다음에 퇴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낮병원은 이미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치료와 또 사회복귀를 위해서 훈련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낮병원의 가장 또 효과적인 질환이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은 우리 다른 말로 거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거식증 환자가 낮병원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유병기간이 3, 4개월 미만인 대상자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 요게 지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병원으로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가 치료를 한다면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재발률이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들을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재발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유병기간이 3, 4개월 미만이면서 폭식과 구토는 심하지 않지만 심한 저체중을 보이는 환자에게 이 낮병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밤병원입니다. 밤병원은 낮병원하고 반대로 낮에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고요. 밤에 이제 치료와 숙식을 제공받는 입원 기관이 밤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밤병원은 낮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커리어가 끊기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계속 경제 활동도 유지하면서 치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병원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보통 이제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고, 발병한 환자들은 대인관계라든가 또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어떤 노력들 또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퇴원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 예를 들면 약물 증상 관리 훈련, 또 대인관계 훈련, 스트레스 관리 훈련 등을 시키는 것을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례 관리인데요. 사례 관리는 우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을 획일적이고 그저 동일한 이렇던 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도움을 받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어떤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필요한 어떤 이제 대상자들의 요구나든가 또는요 니즈에 맞춰 가지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관리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할 때, 그죠? 돌아갈 집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도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거주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주지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걸음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소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갖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또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가족 개입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환자분들도 이제 병식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약도 그죠? 계속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발도 빠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정신재활에서는 많이 있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병식이 안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환자의 보호자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환자가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은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들에게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고 약물 복용의 어떤 필요성을 제대로 줘서 이분들이 이제 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아홉 번째로는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로부터의 어떤 단절이라든가 대인관계의 어떤 단절, 그래서 친구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저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자조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퇴원 후에 환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어떤 고통과 또 피로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협동하기 위한 모임이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병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 그리고 자조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이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자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시설에 가둬놓거나 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탈해서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이고 또 사회 통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와 치료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정신질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환청이라든가 망상 같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잘 들어준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주변에서 그런 말 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 없이 들어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느낌을 말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나타낸다거나 또는요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많고 환자들은 자기 표현력이 약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과 얘기를 할 때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료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팁에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6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게 들을 청자거든요. 이게 들을 청자라는 한문인데요. 이 들을 청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귀, 듣는다는 것은 왕, 중요합니다. 임금왕자니까요. 근데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하냐. 여기 열십자잖아요. 10개의 여기 이제 눈목자가 누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관찰하면서 하나 일, 그죠? 마음심, 그 사람과 하나된 마음, 즉 무슨 마음? 공감하면서 들어주라. 이 말이 경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상자의 어떤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기법에는 침묵이 있는데요. 침묵한다는 것은 환자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침묵하면서 대상자의 심사숙고가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적 질문인데요. 개방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예 혹은요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는 질문, 이게 개방적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혹은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못하도록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우리 환자분들이 스스로 찾으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개방적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용인데요. 이 수용이라고 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건 없는 수용이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뭐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수용인데요. 우리가 치료적 의사소통에서는 무조건적 수용이 중요하죠. 당신이 하든 그죠? 어떤 입장이든 그죠? 나는 당신의 입장 그리고 당신의 태도, 당신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용에 대한 자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적 어스톤 기법 중에서 다섯 번째로는 재진술인데요. 환자가 표현하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해서 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에게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 즉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반영인데요. 반영은 한문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거울처럼 비추어준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반영에는 세 가지 반영이 있습니다. 내용 반영이 있고 그다음에 느낌 반영, 경험 반영이 있는데 내용 반영은 대상자의 말의 내용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고요. 다음에 느낌 반영은 대상자가 그 말을 하면서 보이는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느낌 반영이고, 경험 반영은 대상자가 그 말의 내용을 어떤 감정으로 하면서 보이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행위를 상담자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경험한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경험 반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자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면회를 안 오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대상자의 내용 반영은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면회를 안 와서가 내용 반영입니다. 느낌 반영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면회를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 있죠.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 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그래서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정신건강의 예방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요. 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는 각 예방 단계마다의 중요한 목적들, 그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에게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1차 예방이 되는데요. 정신건강에서 1차 예방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교육했다면 1차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건강하니까요. 두 번째로 지역 주민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면 이것도 1차 예방이 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홍보하였다면 1차 예방이고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면 1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은 이 1차적인 노력, 그죠?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2차 예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예방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목적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치료할 건가,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라거나 또는요 검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2차 예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에서 2차 예방은 우울증 조기 검진 사업과 그리고 조기 치료도 2차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진료를 한다거나 또 응급 상담은 2차 예방이 됩니다. 3차 예방은 이 2차 예방의 결과 퇴원했습니다. 또는요 회복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퇴원하거나 회복한 사람에게 재활을 한다거나 또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3차 예방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는 거, 또 생활 지도하는 거,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교육 같은 추후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3차 예방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건강에서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요거는 지금 빠졌는데 의료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이 정신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의료법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정신병원과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가 정신의료기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정신요양시설인데요. 이 정신요양시설은 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요양시설입니다. 이 정신재활시설에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점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익보호인데요. 이 권익보호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됩니다. 자, 먼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고용, 또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 불공평한 대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나 그다음에 그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을 시키거나 또는요 입원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뭘 받아야 됩니까? 대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단 응급 입원일 때는 대면 진단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경찰과 의사입니다. 경찰이 이제 자해 또는요 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응급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때 경찰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협의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게 응급 입원이고요. 이렇게 응급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3일 정도를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나와 정신건강증진법에 보시면 3일이긴 한데요. 공휴일을 제외한 3일만 입원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함께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면 진단이 필요한데 응급 입원일 때는 대면 진단 안 해도 된다 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